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응기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응용수리 OT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수리 목차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OT의 목차는 응용수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응용수리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그 후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응용수리라는 과목은 무엇이냐?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 능력과 수리 능력을 테스트하기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칙 연산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특별히 어려운 형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많아야 2자리 곱하기 1자리 정도의 정말 간단한 사칙 연산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수리 능력. 이제 이 수리 능력이라는 거 보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수리 능력이 아니라 많이 올려 쳐줘야 언제? 한 중학교. 요 정도의 수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주로 방정식에 대해 물어보거나 혹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럼 경우의 수나 확률 정도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수리야? 어려워?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산수에 가깝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응용수리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열출이라는 것이 출제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숫자들 간의 규칙, 그러니까 여기서 수열이라는 건 숫자가 나열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나열된 것들 사이에 어떻게 규칙을 추리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칙 연산이 사용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쉬운 NCS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쉬운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진짜 단순한 사칙 연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에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 친구도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글로 주어지거든요. 글로 주어진 거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즉 수식을 만드는 개념보단 실제로 이 글 자체를 이해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유형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조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확률 그리고 통계값을 구하는 유형인데, 여러분이 유형들만 정확히 알아내 주시면은 유형은 요걸 의미하고 요 유형은 요걸 물어본다. 그래서 유형만 정확히 알아놔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수열추리 같은 경우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야 돼요. 원래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예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잠시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누기에 대해서 배워봤을 거예요. 뭐 378을 17으로 나누면 얼마인가? 이런 나누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풀었어요? 가장 앞에 있는 37에는 17이 몇 개나 들어갈까? 2개까지는 들어가겠네. 2개 들어가면 얼마지? 34네.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얼마야? 38. 그러면 38에는 17이 몇 개나 들어갈까? 하나는 17이고 2개는 34고 3개는 51이니까 얘도 2개까지는 들어가네. 그럼 34. 남는 거 얼마? 40이네. 몇 개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고민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듯 계산이라는 것, 즉 사칙 연산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가 필요만 해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곱하기, 덧셈, 뺄셈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7 곱하기 7이 얼마야?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7일은 7, 7이 14, 7, 3은 21, 7, 4, 28, 7, 5, 35, 7, 6에 42, 7, 7에 49 이러면서 49다라고 도출했겠지만 구구단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했죠. 끊임없이 반복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저장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바로 나올 뿐이에요.
근데 우리 수열에 대한 건 시행착오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단지 내가 과거에 배워놓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만족하나, 저 규칙을 만족하나, 이 규칙을 만족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 내가 미리 공부해 본 여러 가지 규칙을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다른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규칙들만 먼저 적용해 보시고 그 후엔 어떻게? 모르겠다. 혹은 시간이 남으면 풀어야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방정식. 이 방정식은 글로 주어져 있어요. 식으로 안 주어져 있고 글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NCS 응용수리의 특성상 선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조금 어렵다면 선지에 있는 답을 대입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뭐 있고 그 선지가 답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실제로 대입해서 풀어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다? 방정식 만들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만드는 거고 실제로 풀 때는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유형들이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순열, 그 다음에 뭐 원순열, 뭐 조합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순열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런 유형이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알맞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요런 유형이라고 판단됐어? 그럼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지. 나는 요런 유형이라고 판단했어? 그럼 요런 식으로 접근해야겠지. 라고 하는 접근 방법과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에 대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만 잘 외워두시면 그대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암기과 과목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확률과 통계.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정해져 있고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맞게 대입만 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 대한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앞에는 수열 추리와 방정식, 두 번째는 경우의 수와 확률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수열 추리는 두 가지 강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비하기도 너무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 시험장에서도 수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들만 가볍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으로 나눠져 있고 다음에는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려요. 그 후에 나오는 배수와 약수 역시도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배수라는 것과 약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잘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다. 금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금액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얘도 어떻게? 실제로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좀 알려드리려고 금액이라는 테마를 하나 나눠둔 겁니다. 소금물 역시도 방정식이죠. 우리 소금물의 농도와 양을 구하는 방정식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해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15강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에 속력이라는 친구 역시도 당연히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할 거다. 그 속력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10진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60진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따라서 60진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거리가 동일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속력이 변환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트랙이라는 유형, 유속이라는 유형, 기차라는 유형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도는
제가 글로써 문제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글이 좀 많이 길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일율이라는 친구 역시도 앞에서 말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일율만의 풀이 방식, 일율만의 접근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을 따로 나눠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따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가끔은 일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난도는 여기 속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어요. 내용이 길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이 친구도 결국은 방정식인데 얘 역시도 식으로 해석하기보단 의미적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혹은 이미지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수열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유형에 맞게 문제를 배치해 놨으니까 요런 유형은 요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확률과 통계. 그래서 확률, 기본적으로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확률 중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용어들, 통계적인 값들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수열 추리는 1강부터 2강, 그 다음에 방정식은 3강부터 7강, 그 다음 방정식 중에 하나인 배수와 약수는 8강부터 11강, 방정식 중에 하나인 금액은 12강부터 14강, 그리고 소금물은 15강, 그 다음에 속력은 26강부터 24강, 일률은 24강부터 27강, 집합은 28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열 추린 2강, 방정식은 26강. 방정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경우의 수는 29강부터 34강으로 총 6개, 경우의 수는 6강, 확률과 통계는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어려워한다면 익히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 하기 전에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익혀두시고, 완벽하게 익히기 힘들면 최소한 어떤 개념인지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확률 역시도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도 쉬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응용수리에 대한 OT 내용이었고 우리 응용수리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1강에서 만나 봬요.